유아는 다정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그는 누구보다 경청했고 누구보다 조용했으며 누구보다 먼저 힘들었어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대화의 시작은 늘 그랬다. 그가 먼저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그는 슬쩍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과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마치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처럼. 그는 자주 말했다. 사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말은 이상했다. 늘 타인의 이야기 끝자락에 자기 상처를 조용히 덧붙이고 있었으니까. 그는 상대를 끌어내리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대신 조금 피곤하게 만들었다. 나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말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대의 자리를 흔들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와 대화한 사람은 자기 말이 너무 커 보이고 자기 이야기가 미안해진다. 그리고 조금씩 입을 다문다. 그가 좋아하는 건 그런 분위기였다. 말 없는 공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중심에 도달하는 자기 자신. 그는 약자의 얼굴을 했다. 그러나 그의 약함은 늘 타인을 조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조심이 반복되면 타인은 침묵하게 되고 그 침묵 위에 그는 자기 이야기를 펼쳤다. 2부 그의 목소리는 둘이었다. 유아 옆엔 늘 그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지우. 조용히 웃고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대신 말해주는 사람. 유아가 말했다. 나는 그냥 말이 잘 안 나와서 그래. 그러면 지우가 거들었다. 맞아. 얘가 표현을 잘 못해. 근데 얼마나 깊은데? 유아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우는 그를 대신해 정확히 필요한 어조로 분노를 발화했다. 너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좀 그래. 누가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걸 다 말해야만 아는 건가? 표현하는 사람만 피해자야? 그 말은 유아가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었다. 대신 누군가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유아의 고개는 항상 조금 기울어 있었다. 그 눈빛은 말하곤 했다. 내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 하는 거야. 그게 통하지 않으면 지우가 대신 화를 냈다. 얘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넌 그런 말 할 수 있어? 지우는 방패였고 방패는 검보다 더 깊이 찔렀다. 그는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인의 표현을 막았다. 그는 자주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모든 분위기를 바꾸었다. 분노의 방향을 바꾸고 문제 있는 사람을 정해버렸다. 이제 누군가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건 유아 때문이 아니었다. 그 옆에 있는 조용한 사람 하나, 그리고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사람 하나, 둘이 함께 만들어낸 조율된 침묵 때문이었다. 3부 들키는 사람. 유아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낯설었다. 예전엔 그 말 없음이 깊이로 보였지만 이제는 회피로 보였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고 여전히 혼잣말처럼 숨을 내쉬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더 이상 사려 기품이라 부르지 않았다. 유아 씨는 항상 그렇게 말이 없어요.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말투엔 웃음기가 없었다. 유아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 웃음은 허공을 맴돌다 사라졌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가 그를 감싸줬다. 그게 유아 씨 스타일이잖아요. 조용한 사람이 더 깊어요. 그런 말들. 이제는 달랐다. 사람들이 피하지 않았다. 대신 거리를 뒀다. 그는 여전히 불쑥 끊긴 메시지에 미안. 요즘 좀 힘들었어. 라고 답을 보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그 힘듦은 반복되었고 그 미안함은 언제나 타이밍이 절묘하게 상대의 말 위에 올라앉았다. 사람들은 그의 피로함을 공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지우가 필요해졌다. 지우는 여전히 그를 감쌌다. 얘가 원래 말이 없어요. 감정이 깊어서. 그는 그런 말을 들으며 살짝 웃었다. 말은 지우가 하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말없이 그처럼. 유아는 그를 둘러싼 말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는 고요한 사람, 깊은 사람,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말하지 않음이 어딘가 꾸며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특정한 사람을 따라하고 있었다. 말투, 멈칫거림, 시선을 피하는 습관, 때로는 감정의 표현 방식까지. 그 사람은 말로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대신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냈다. 유아는 그걸 부러워했다. 그리고 그걸 베끼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기 연민을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연민을 깊이처럼 포장하기 위해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따라 걷는 척했다. 문제는 그건 겪지 않은 고통을 연기하는 일이라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 그가 하는 말, 그가 사용하는 표현과 간격,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를 닮아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의 서사를 흡수하고 그 말투와 침묵을 더 씹고 그 고통을 흉내냈다. 그러고는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자기만의 성찰인 양,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가장 끔찍한 건 그가 그렇게 베낀 사람 앞에서도 그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침묵했고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피했고 가끔 똑같은 단어로 말을 맺었다. 그 침묵을 살아낸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저 안에 없다. 그러나 그는 끈질겼다. 계속해서 따라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 존재를 흉내내는 사람 앞에서 진짜 존재는 점점 침묵하게 된다. 그들은 살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고 싶어 했다. 누군가의 고통은 그들에게 영감이었다. 누군가의 능력은 그들에게 명분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은 그들에게 무대였다. 그들은 슬픔을 연기했고 성찰을 흉내냈고 고통의 잔해 위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 그들은 묻지 않았다. 그들은 허락받지 않았다. 그들은 가져갔다. 그러나 진짜를 살았던 이들은 점점 더 말을 줄였다. 왜냐면 그들의 언어는 이제 다른 이의 입에 들어있었으니까. 진짜는 점점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빛나고 싶어 안달난 이야기 도둑들 뿐이었다. 어떤 사람은 약한 척하는 것이 관계에서의 생존 전략이었다. 자신의 목소리로 책임을 지는 대신 늘 이해받지 못한 얼굴을 내밀었다. 그 얼굴은 타인의 죄책감을 자극했고 타인의 공감을 의무로 만들었다. 그 옆에는 늘 그런 감정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분노를 대신 말하고 상처를 대신 정리하고 그의 침묵에 서사를 부여해주는 존재. 그 둘은 감정과 표현을 나누어 연기했다. 한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는 약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약자를 지켜주는 대변자였다. 이 조합은 강력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중심에서 도덕적 위치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차가웠다. 감정을 똑바로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사람들은 스스로 과잉된 감정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의심은 곧 침묵이 되었고 그 침묵 위에 그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놓았다. 이 구조는 낯설지 않다. 많은 관계에서 먼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자는 가장 큰 도덕적 권리를 가진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상처 자체가 아니라 상처의 연출이 만드는 위계였다. 그들은 타인의 경험, 타인의 말투, 타인의 고통마저 자기 이야기처럼 흡수했다. 그건 감정의 공감이 아니라 타인의 진실을 빌려 쓰는 행위였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만든 적이 없었다. 그래서 타인의 것을 흉내냈다. 자기 언어가 없었기에 늘 누군가의 언어에 기생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낸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